칸이가 명수 씨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평생 기다리던 이 순간이에요. 이제까지 열심히 끈질기게 살기를 참 잘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 파티 끝나고 저에게로 오세요. 이 호텔의 1208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칸이, 이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요? 하며 볼을 비빈다. 눈물로 젖은 칸이의 얼굴, 그 위에 명수 씨의 뜨거운 입술이 온통 휘젓는다. 이윽고 칸이의 입술이 벌어지고 둘은 걷잡을 수 없는 열망과 욕정으로 뜨거운 활화산이 되어 한 몸으로 깊이 침잠한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무엇이 되어 만나리 이야기입니다. 조순자님의 작품인데요. 만약 저번 영상을 보지 못하였다면 그 영상을 들어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되어 만나리 2부 시작합니다. 하소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구독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되어 만나리. 소녀 오목이. 오목이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소문처럼 해픈 계집애도 아니었다. 소문과 사실의 괴리, 보호해줄 사람도 감싸줄 사람도 없는 어린 소녀. 오목이는 이런 소문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 다만 하루하루 마주치는 혹독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법을 온몸으로 겪어냈을 뿐이었다. 최초 맛을 들였던 구멍가게 아저씨가 오면 얼른 캄캄한 다락방에 올라가 숨죽이고 그가 제풀에 물러갈 때까지 웅크리고 있었다. 구멍가게 아저씨는 처음으로 오목이 자신의 저렴한 값을 깨우쳐 주었다. 아버지가 돈을 전혀 주지 않은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 쌀만 조금 남아있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오목이는 아버지의 저녁밥상을 차리기 위해 골목 앞 구멍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와 계란 2개를 집었다. 돈을 내야지. 구멍가게 아저씨가 말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다음에 낼게요. 하는 오목이를 아저씨는 퀴퀴한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욕심을 채운 후 아저씨는 돈은 안 내도 된다. 또 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너라. 하고 친절한 척 느물느물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나쁜 놈이야. 다신 이 가게에 오나 봐라. 오목이는 다시는 절대 그 가게에 가지 않았다. 먹을 게 떨어지면 맞아 죽을 각오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돈 좀 주세요. 반찬거리 사게요. 돈을 타면 먼 뒷길을 돌아 큰 거리 번잡한 가게에서 식품을 구입했다. 그 후에도 몇 번인가 가게 아저씨가 집으로 찾아오고 또 무슨 영문인가 낮에 오목이가 혼자 있다는 소문에 건달들이 꼬여 들었지만 오목이는 꼭꼭 숨어 있기만 했다. 사실과 소문이 이렇게 달랐지만 누구 하나 오목이를 변호해주지 않았고 소문은 뻥튀기처럼 부풀어만 갔다. 그런 오목이가 그 사람 명수 오빠가 지나가는 것을 본 후부터 길로 향한 창문에 붙어 서서 몰래 밖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하마 들킬세라 몸은 옆으로 빼내고 얼굴만 두 눈만 살며시 창으로 내놓고 교모는 납작하게 눌러 삐뚤음하게 쓰고 교복상이 칼라 훅을 풀어 셔츠가 허옇게 드러나고 힙 부분은 꽉 끼지만 바지가랑이는 거리를 쓸어낼 듯 넓게 퍼진 나팔바지. 그리고 과연 책이 들어있나 싶게 납작한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완전 날라리 고딩의 모습이지만
오목이는 그 멋진 모습에 한없이 가슴이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때문에 집 앞 빈터에 몰려들어 시끌벅적 쌈들을 해대는 건달들을 통쾌하게 패주고 쫓아냈던 명수 오빠를 보고 이게 꿈이 아닌가. 오목이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뭐라도 그에게 보답하고 싶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15 오목이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처음 알아본 이는 가끔 오목이를 찾아들던 교회 전도 부인이었다. 그 이는 가엾은 오목이의 처지를 동정하며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강팍한 오목 애비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애저녁에 가당찮아 가끔 오목에게 들러 간절한 기도나 해줄 뿐이었다. 그이는 본래 기독교인이었는데 불교 신자 시댁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 남편을 박차고 뛰어나온 신앙 앞에 근성이는 여자였다. 그러나 세상에서 소박대기라는 꼬리표는 어쩔 수 없어 여염집 여인들에게 소외당하는 외로움이 있었다. 오모가 너 왜 배가 불러오는지 아니? 전도사님, 나 요새 밥맛이 너무 좋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살이 쪘나 봐요. 바보야. 내 배를 만져보렴. 뭐가 꿈틀대지 않니? 네, 맞아요. 배 안에서 뭐가 움직여요. 이게 뭐죠? 악이란다. 대체 뭔 짓을 한 거냐? 너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있느냐? 네, 마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네 아버지가 애밴 걸 알면 널 죽일 거다. 오목이는 그제야 두려움으로 얼굴이 하얘졌다. 전도 부인은 휴 한숨을 쉬었다. 오목이는 전도 부인의 주선으로 난폭한 아버지 몰래 노량진역 옆 자해 모자원으로 보내어졌다. 거기는 오목이처럼 어린 나이에 임신한 처녀애들 또는 남편을 여의고 남겨진 아이들과 살기 막막한 호러미들을 수용하여 의식주를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일자리를 알선해 주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고마운 사회봉사기관이었다. 오목이가 그곳으로 간 것은 제2의 탄생과도 같은 기회이고 행운이었다. 전도 부인의 간절한 부탁도 있었겠지만 원장님은 어린 소녀 오목이를 각별히 보살펴 주었다. 공동생활의 기본을 익히고 글자도 깨우쳐 주었다. 모자원에서 잘 먹고 편하게 지낸 오목이는 달이 찾아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아이를 낳았다. 원장 어머니가 아기에게 왕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모자원 온 가족들도 축하해주며 옷과 기저귀 등을 보태주었다. 모자원 식구들에게 철부지 어린 엄마 오목이는 아기를 씻기고 젖 먹이고 잠재우는 방법들을 배우며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랐다. 얼마 후 오목이는 제복 양재 기술도 교습받았으나 그녀의 특별한 재주는 음식 만들기였다. 그녀의 손이 지나가면 요술인 듯 비상한 맛에다가 넉넉지 않은 재료만으로도 훌륭한 몇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재주에는 모두들 감탄했다. 왕이가 4살쯤 되었을 땐 피부가 희고 훤칠한 외모에 의젓함까지 겸해 모자원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오목이도 이제 돈벌이도 할 수 있도록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하루는 원장 어머니가 오목이를 불렀다. 미팔군 장교가 홈메이드를 구한다더라. 그래서 내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 내가 좋아한다면 내 아들도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하고 너한테 아주 좋은 기회인데 내 아들 왕이는 누구도 안 줄 거예요. 내가 길러야 해요. 내 아이를 그들 앞으로 입양하면 왕이는 미국 시민으로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너도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고 말이야. 잘 생각해봐. 왜 하필 나죠? 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싫은데요. 그들이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고 싶다니 너 원하는 음식만 잘 만들면 돼.
모자원 식구들은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며 모두들 어서 가라고 야단들이었다. 오목이는 나름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 오빠의 소중한 아기. 아마 왕이가 없었다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도 없었을 거야. 아버지의 폭력적인 일상에서 비천하게 살았을 뿐 나는 왕이처럼 새로 태어난 거야. 왕이가 잘하듯 나도 같이 잘하는 거야. 왕이와 함께라면 뭘 못하겠어. 며칠 후 오목이는 원장님을 찾아가 말했다. 원장님, 왕이만 뺏어가지 않는다면 그 집에 가겠어요. 보내주세요. 오목이 모자가 들어가 살게 된 곳은 미 8군 소속으로 한국에 파견 근무하는 리처드 딕슨 대령과 그의 아내 멜리사 무어 딕슨 부부 집이었다. 그들의 나이는 50이 가까웠고 딸과 아들남매가 있으나 본국에서 대학 재학 중이므로 부부만 한국에 나와 살고 있었다. 미세스 멜리사는 페미니즘에 관한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사회적 여성 지위 향상에 관심이 많은 학자였다. 따라서 아직 여성학에 불모지인 한국에서 몇몇 대학교에 출강하며 여성학의 기초를 만들고 후학을 가르쳐 여성학의 전문 학자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메이드로 들어온 오목이에게도 관심과 이해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양 음식 만드는 것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지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미세스 멜리사를 보며 오목이도 여자로서의 반듯한 자질과 근본을 배우고 스스로도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추려 생각을 모았다. 그들은 5년을 복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인정 많은 그들은 우리 모자도 초청해 주었어요. 곧 뒤따라간 우리 모자에게 기본적으로 살 길을 마련해 주셨고요. 난 미국으로 건너오며 2가지 목적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첫째는 내 아들 왕이를 훌륭하게 기르기. 둘째는 아들 왕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한 나 자신의 개발. 그리고 그 2가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열심히 돈 벌기. 그때만 해도 신천지 미국에서 일거리는 지천이었어요. 난 양식 만드는 데 자신이 있고 미세스 멜리사가 스폰서가 되어 레스토랑에서 셰프를 한참 했죠. 페이도 나쁘지 않아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 내 음식점을 차렸어요. 그러나 경영이 서투른지 얼마 안가 문을 닫았어요. 실패했던 거죠. 그러나 왕이가 대학에 지나가려면 내가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난 생선가게를 열었죠. 새벽 일찍 어시장에 나가 싱싱한 생선을 받아와서 부위별로 깨끗이 손질하여 진열해 놓고 원하는 이들에게 즉석 튀김이나 스테이크도 구워주기도 했죠. 그 새로운 상술이 완전히 대박이었어요. 돈을 푸대로 벌었어요. 그러나 내 목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난 아들이 상급 학교에 진급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받아내고 드디어 아들이 대학 가던 해에 근처 주립대학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요. 물론 졸업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해냈어요. 남편 없이 아들 하나를 키우는 어린 여자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동정이나 연민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아들보다 겨우 15살 더 먹은 젊은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내 아들 왕이는 동생 같기도 하고 때로 튜터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었죠. 아들과 난 그냥 한 인생 그 자체였죠. 이해가 되나요? 간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명수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얘기를 계속했다. 천지사왕을 모르고 스스로 미혼모의 길로 들어선 것, 내가 자청한 것, 그게 내 운명인 것 나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더 잘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매달렸죠.
그러나 때로는 살아오며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리움과 외로움. 그건 원과 하늘 넘어 내 거룩한 신앙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 뜨거운 분노가 내 심장을 핥혔어요. 그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며 죽이고 싶다. 짓밟고 싶다. 분노와 원한이 훨훨 타오르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쇠꼬챙이로 꿰뚫은 참담한 고통. 그걸 그에게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잠잠히 듣던 명수 씨. 쇠꼬챙이로 심장이 꿰인 듯 먹먹한 가슴으로 칸이를 끌어안는다. 당신은 누구죠? 난 오목이가 생각나지 않아요. 먼 옛날의 에피소드일 뿐 마치 전설이나 민담 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구려.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모른 채 태평하게 살아온 내 자신이 부끄럽소. 칸이, 이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요? 하며 볼을 비빈다. 눈물로 젖은 칸이의 얼굴, 그 위에 명수 씨의 뜨거운 입술이 온통 휘젓는다. 이윽고 칸이의 입술이 벌어지고 둘은 걷잡을 수 없는 열망과 욕정으로 뜨거운 활화산이 되어 한 몸으로 깊이 깊이 침잠한다.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젠 원망도 분노도 소멸되었다. 간밤의 긴장과 피곤 과로로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명수 씨. 칸이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 볼과 이마, 입술에 키스한다. 그러나 명수 씨는 가슴 터지도록 궁금한 그것. 칸이는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라와 목에 걸려있는 그것을 마치 마지노선처럼 꾹꾹 눌러두며 피차 건드리지 않는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고 기계들도 잠잠하니 사방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은주 씨는 사무실에서 아직 일을 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의 입출금을 정리하고 내일 토요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주급을 계산했다. 클리너에서 주로 일하는 멕시칸들은 불법 체류가 많고 또는 생활 상태가 미국에 아직 적응이 안 되어 은행 계좌도 없는 이민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언제나 현금 지급을 원했다. 손에 현금이 만져질 때 비로소 돈벌이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것이었다. 본래 중국인들의 상권이던 세탁 업종이 1980년대부터 한국인들에게 넘어오고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깔끔하고 재빠른 솜씨가 환영받아 한때 한인업소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90년대를 정점으로 2000년 들어 9.11 참사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스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의 종사자들이 정장 슈트보다 캐주얼 복장이 대세가 되어 울이나 실크 소재의 클리닝 온리 옷이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각종 의류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물세탁 바지, 다림질이 필요 없는 링클 프리 셔츠들을 출시하고 등등의 이유로 세탁업은 사양길로 들어섰다. 세탁계 내에서도 이미 포화 상태의 과밀한 가게들이 출혈 경쟁이 치열해지고 설상가상 비엔남들이 게릴라 전법으로 엄청 빠르고 손쉬우며 무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밀고 들어와 혼란은 가중됐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경영난에 허덕이며 인건비를 줄이려고 고용인을 해고하고 주인이 직접 노동을 커버하려니 너무 힘들고 또 펄크가 해롭다는 공의 시비로 규제가 날로 까다로워져서 손을 털고 정리한 가게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은주 씨도 공장과 드랍샵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었으나 이젠 수지가 안 맞는 곳은 처분하고 지금은 6개의 드랍샵과 독립 건물인 큰 규모의 세탁 공장 하나만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기업은 주인 혼자 독식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았다. 종업원의 최저급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계가 돌기까지의 유틸리티들이 만만치 않고
정부에 내는 세금 그것은 총 수입의 35%대의 커다란 지출이다. 하나의 비즈니스를 열어서 경영한다는 건 결국 여럿이 모두 먹고 살자는 민주적 기본 개념이다. 은주 씨가 이런 제안과 규제에도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외형적 수입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 은주 씨의 근검 전략과 규모 있는 재테크가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이 한 주일 오늘의 수입도 썩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주 씨는 지출을 계산하고 그 나머지 자신의 몫과 투자 금액의 일정 수준이 겨우 채워진 것에 감사한 마음이었다. 자신의 영토에 깃들어 먹고 사는 여러 가족들, 이제까지 여기를 스쳐가며 아이들을 키워내고 생활 기반을 다져 독립해간 수많은 초기 이민자들을 생각하면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사무적 일을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명수 씨였다. 나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좀 늦겠소. 걱정 말고 먼저 들어가 쉬어요. 은주 씨는 막연한 불안감에 머리를 갸웃한다. 남편 명조 씨 전에 없이 빈번하게 늦은 기가, 시도 때도 없이 멍 때리며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느닷없이 베푸는 과도한 친절. 아, 뭔가 그에게 일이 생기고 있어. 뭘까? 아, 참 여보. 은주 씨가 다급하게 남편을 부른다. 카니가 당신과 나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이번 일요일이에요. 난 그러겠다고 했으니 당신도 주말 비워두세요. 전화선 저 너머에서 명수 씨는 후두둑 숨을 몰아쉰다. 그러나 곧 평정한 목소리로 알았소.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주 씨는 잠시 하루의 피곤을 잊고 생각이 잠겼다. 카니는 자기가 결혼은 하지 않았고 미혼모로 아들을 하나 키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사정이 있어 이곳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우리 가게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카니는 매우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하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은주 씨는 그녀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되었다. 놀라운 인연. 왠지 카니의 초대를 지극히 꺼리고 회피하려 하는 명수 씨를 설득하고 달래서 겨우 집을 출발한 것은 일요일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다. GPS에 카니가 불러준 주소지를 입력하며 아, 미드타운 부촌에 사네요. 밀리언 주택이 질비한 곳인데 말이에요.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다. 병목 환상의 도로 탓인지 한참이나 자주 밀리고 정차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체되었으나 한적한 2차선 소로로 접어들자 바야흐로 풍성하게 우거진 실록에 가려 큼직한 저택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동네 길로 들어섰다. 느릿느릿 번지수를 확인하며 가다가 야트막한 돌담위의 집 호스만이 금속 글자로 표시된 곳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는 끝났다. 집은 보이지 않고 가느다란 외선으로 개인용 도로를 따라 드물게 보는 회화나무가 자잘한 파스텔조 연두색 이파리를 팔랑이며 줄지어 서 있다.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회화나무일세. 이걸 집안에 심으면 큰 인물이 난다는 길상목으로 동양에선 귀하게 여기는 나무지. 여태껏 뚱하던 명수 씨가 비로소 한마디 했다. 나무가 후리후리하고 미끈하고 실한 게 과연 귀티의 풍모가 보인다. 차가 파킹랏에 멈춰서자 기다리고 있었던 카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가 신선한 활력을 풍겼다. 찾아오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는데 40 전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웃으며 맞이했다. 은주 씨는 무심히 그를 보자
들이킨 숨을 내쉬지 못하고 얼어버렸다. 눈만 크게 뜨고 그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명수 씨도 막상 그를 보자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듯 몸의 중심을 못 잡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남자가 얼른 명수 씨의 팔을 잡아 게스트룸으로 안내하고 자리에 앉도록 권했다. 그리고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소개한다. 제 이름은 왕김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뵙고 싶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 젊었을 적 당신을 꼭 빼닮았어요. 당신이 옆에 없었다면 당신이 젊어지는 샘물을 먹고 젊은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할 뻔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똑같죠? 은주 씨는 숨죽여 얘기했지만 가녀와 왕김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슬그머니 웃었다. 널찍한 실내의 통유리 너머로 덩쿨 장미가 한창인 화사한 뒤뜰이 한눈에 보이고 잘 꾸며진 수영장에는 맑은 물이 푸르게 찰랑이고 있었다. 아, 제 손자들도 소개하죠. 사내 아이가 둘. 하며 카니는 2층을 향하여 시언, 루키, 어서 내려오너라. 린다, 너도 어서 와서 인사해야지. 외친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통통통 뛰어 내려왔다. 큰 놈은 12살, 션이고요. 얘는 10살, 루키랍니다. 그리고 내 예쁜 며느리, 린다고요. 아이들은 갈색 머리에 검은 눈, 당당한 체격의 소년들이었고 그리고 금발 부드러운 푸른 눈의 며느리는 의외로 수줍고 조용해 보였다. 그러나 서툴지 않은 한국어로 잘 오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하며 명수 씨에게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은주 씨에게는 다가와 다정하게 허가한다. 가족 모두가 이들의 방문을 몹시 기대하고 흥미로워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명수 씨는 다시 맞은편 소파에 앉은 왕을 찬찬히 살펴본다. 여기에 자신의 DNA 일부가 이렇게 크게 일가를 이루고 존재하다니 마음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바였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가지를 뻗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나란 놈은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음에도 이 가족들 앞에선 어쩐지 치졸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면목이 없었다. 은주 씨도 눈을 반짝이며 왕을 주시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채소의 공배수가 어떻게 되어 이런 묘한 분위기인가 예민하게 관찰한다. 미스터 김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은주 씨가 왕에게 물어본다. 네, 저는 샘머리 힐스페달 병원에서 흉무외과 닥터로 일하고 있으며 소속 대학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 아내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들의 1차 진료를 맡는 홈 닥터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 그러나 내면에는 무한한 긍지와 무게감이 느껴진다. 참으로 잘 기른 아들이다. 카니가 쟁반에 치즈와 비스켓 체리 등의 스낵을 내오고 며느리 린다도 콜라와 소다수를 들고 와 얼음을 넣은 유리잔에 따른다. 디너는 5시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린다가 조심스럽게 손님들께 물었다. 그럼요, 괜찮아요. 은주 씨가 대답하자 린다가 쌩긋 웃으며 오케이, 땡큐 하며 주방으로 간다. 왕도 슬그머니 자기 아내를 따라 자리를 뜬다. 카니, 어쩌면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다른 자녀도 있나요? 아니요, 단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카니, 아들을 언제 낳았는데 벌써 손자까지 두었어요? 네, 제가 어린 10대에 엄마가 되었어요. 카니는 재빠르게 말하며 슬쩍 명수 씨를 본다.
서양 며느리와 사는 게 불편하지 않나요? 은주 씨는 자신의 시집살이 시절을 떠올리며 물었다. 글쎄요. 그런 걸 느껴볼 틈 없이 내가 집에 잘 안 붙어 있어요. 이 집은 제가 일 때문에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다 휴가나 받으면 들를 뿐이니 다만 제 아지트 같은 곳이죠. 카니는 흰 이를 드러내 활짝 웃으며 말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카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니는 직업이 무엇이죠? 그때 왕과 린다가 와서 상냥하게 말한다. 디너가 차려졌어요. 오셔서 식사하세요. 흰 레이스 커튼이 팔랑이는 창을 통해 비춰드는 밝은 햇빛으로 환하고 널찍한 식당. 큰 테이블에는 새하얀 린넨 식탁보 위에 포크, 나이프, 스푼, 린넨 냅킨까지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다. 갓 구워낸 따뜻하고 구수한 롤빵과 크림 수프, 샐러드, 메인 디시로는 적당하게 익힌 비프 스테이크, 사이드 디시는 군 베지터블, 후식으로 과일과 아이스크림, 모든 게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맛있는 음식들이다. 카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음식은 아들과 린다가 직접 만든 작품이랍니다. 마음껏 맛있게 드세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빠져 식욕은 별로인데 산뜻하고 심플하게 준비한 메뉴는 흠잡을 수 없어 완벽하다. 션과 루키는 일찌감치 자신들의 몫을 해치우고 양해를 구하며 자리를 떴다. 대충 먹고 난 은주 씨가 상냥하게 말했다.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도대체 이런 하이 퀄리티 음식은 어디에서 전수받은 거죠? 며느리 린다에게 물으며 칭찬을 겸한다.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무척 좋으세요. 난 따라가기 불가능합니다. 일동은 다 같이 웃고 카네는 며느리 린다에게 살짝 윙크한다. 식사가 끝난 후 명수 씨 부부는 카니와 함께 뒤뜰 데크로 나가 한 잔 더 하기로 했다. 제법 날씨가 화창하여 풀장에는 왕이가 아이들하고 물속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덩굴장미가 만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즐겁게 공을 주고받으며 지절대고 깔깔 웃는 모습. 명수 씨 부부가 이제까지 전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며 세 사람은 말없이 와인을 마셨다. 와인병이 비자 카니가 새 와인을 가지러 자리를 뜬 사이 은주 씨가 남편을 흘겨보며 날카롭게 말한다. 당신 비겁하군요. 왜 솔직하지 못하죠? 난 당신의 비밀이 의심스러웠어요. 난 이미 카니가 어리디 어린 미혼모였다는 걸 말해주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들과 기막히게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온 내력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그래서 더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여기 와서 그녀 아들의 퍼즐을 넣고 보니 똑 떨어진 그림이 보여지네요. 카니가 굳이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카니와 당신이 짜고서 나를 놀려먹는 건가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나도 처음으로 왕이를 보았소. 둘은 모두에게 부끄럽고 면목없을 뿐이요. 근데 일인즉슨 까마득한 옛날의 에피소드 잊고 있었고 솔직히 믿을 수 없었고 또 현실에서 인정한다는 게 매우 괴로웠소. 그런데 막상 와보니 부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한없는 무력감을 느끼며 명수 씨가 소심하게 말한다. 난 짐을 싸서 나가면 그만이에요. 난 홀몸 아주 심플하죠. 카니와 그 아이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새 가정을 만드세요.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모자를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별로 술을 즐기지 않는 은주 씨가 와인 몇 잔에 놀랍도록 대범해졌다. 모르겠다.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스스로의 서름으로 목이 메며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카니가 새 와인 한 병을 들고 온다. 카니, 당신도 나빠요. 우리 생활에 스파이처럼 스며들어 이렇게 해묵은 헤비급 지뢰를 터뜨리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부부의 평온한 삶을 산산조각 파괴하려는 목적인가요? 은주 씨는 흥분하여 두 주먹을 꽉 쥔다. 미세스 리, 불쑥 나타난 우리 가족이 당혹스럽다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유치하고 속 좁게 나온다면 나로선 대실망이에요. 난 당신을 무척 좋아하고 친근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평소 모든 게 갖추어져 행복한 것 같았지만 단지 자식이 없어 아주 쓸쓸해했잖아요. 비록 당신이 낳지 않았지만 당신 남편의 아들, 가족을 보면 매우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문득 은주의 머릿속으로 시부모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시아버지는 겉으로 드러내 말씀한 적은 없지만 깊이 탄식하다 돌아가셨던 것이고 조금 더 오래 사셨던 시어머니는 내 생전에 자식을 보이라고 떼를 쓰셨다. 며느리, 내가 정 안 되면 아들 내가 나가서라도 자식 하나 낳아오라고 성하셨던 시어머니. 은주 씨는 선천적 나팔관 협작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였다. 그럼에도 끔찍 않고 은주를 아끼고 바른 생활만을 하던 남편 명수 씨. 은주 씨의 흥분은 제풀에 꺼져들고 자신의 결핍에 서러움으로 눈물만 쏟아졌다. 카니도 넘쳐나는 눈물을 두 손으로 닦아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미세스 리, 우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다만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넓어졌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기 바래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모두 훌륭하지 않나요? 카니는 각자의 글라스에 새로 딴 와인을 따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셋 건배해요. 카니의 쾌활한 목소리는 마법처럼 세 사람의 긴장과 흥분을 쓰러지게 하고 구름에 가렸던 햇빛이 살짝 드러나듯 이들의 혼돈과 울분 속 마음이 가벼워진다. 카니는 잔을 부딪히고 길게 한 모금 마셔 몸을 축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왕이가 결혼하고 생활도 안정되자 평소 뜻한 대로 UN 본부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일하고 있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있으면 즉시 현지로 가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보고하며 또한 일목요연하게 도와야 할 목록을 작성하여 각구지 활동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카니는 비워진 각 유리잔에 와인을 더 따르며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유니셰프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문화나 종교, 정치적 이유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나는 자라나는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겁니다. 기한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마 거기서 오래 살 각오를 하며 떠나는 거예요. 아, 거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인데 위험하지 않나요? 오랜 역사로 종교나 문화적 편견이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 은주 씨의 말이다. 명수 씨도 걱정스럽게 카니를 바라본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른 국제봉사단체들과 연대하여 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출발할 날짜가 되었어요. 그래서 클리너 공장에서 일도 더 못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카니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낸 듯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신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명수 씨 부부를 응시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처음 인사한 내 아들 왕이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모두 함께 원만하고 정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 의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며 나머지 잔을 피운다. 카니의 긴 이야기가 끝나고 그들은 각자 다른 상념으로 조용히 와인 잔만을 비운다. 늦어지는 저녁 시간, 명수 씨 부부가 카니의 집을 떠날 때 은주 씨가 닥터김에게 말했다. 머지않아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하겠어요. 당신 가족 모두 꼭 와주세요. 아, 물론 가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왕은 정말 기쁜 듯이 말했다. 명수 씨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마음과 뿌듯한 마음, 그러나 무언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 그 양극의 심정에서 분간이 안 가는 어색한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닥터김도 더없이 부드러운 눈길로 명수 씨를 바라보았다. 네, 하수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순자님의 무엇이 되어 만나리 단편소설 오늘 마무리합니다. 편하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